현대차와 기아가 빠진 자리. 그곳에 중국차가 들어왔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 도로에서 한국차를 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에서 강했습니다. 유럽차와 일본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방 기업은 떠났습니다. 일본 기업은 주저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들어온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한때 러시아 신차 시장에서 10%도 되지 않던 중국차는 2024년에는 거의 60%에 가까운 존재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판매 통계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제재 이후 어디로 밀려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금융망에서 밀어내고 기술을 막고 산업의 숨통을 조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러시아인의 욕구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차를 원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기계와 부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에너지를 팔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사라진 것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판매자였습니다. 그리고 새 판매자는 중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푸틴의 반격일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살아남는 대가로 중국에 더 깊이 묶이기 시작한 순간일까요?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시장은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차가 들어간 그 자리에는 한때 현대차와 기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재라는 말은 멀게 들립니다. 금융제재, 수출 통제, 결제망 차단, 이런 단어들은 화면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거리에 나가면 바로 보입니다. 누가 사라졌는지, 누가 늘어났는지, 누가 그 시장을 가져갔는지. 러시아의 변화도 거리 위에서 보입니다. 전쟁 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여러 나라 브랜드가 경쟁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유럽차는 고급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차는 내구성으로 강했습니다. 한국차는 가격과 품질의 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부품 공급이 막혔습니다. 결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기존 외국 기업이 망설이는 동안 중국 업체들은 움직였습니다. 딜러망을 넓혔습니다. 물량을 보냈습니다. 가격을 맞췄습니다. 빈 쇼룸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대체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임시는 구조가 됐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는 중국차에 익숙해졌습니다. 정비망이 생겼습니다. 부품망이 생겼습니다. 딜러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시장 구조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바뀐다는 것은 로고가 바뀐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도로 위의 변화는 러시아 지갑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장면은 더 차갑게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에서 작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게 의미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한국 기업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너무 커졌습니다. 공급망은 흔들렸습니다. 결제는 복잡해졌습니다. 제재 리스크는 계속 커졌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멈췄고 결국 매각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 기업이 빠진 자리, 서방 기업이 떠난 자리, 일본 기업이 주저한 자리, 그곳에 중국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지정학은 도덕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로 움직입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그 빈자리를 가져간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단순히 잠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장을 자기 쪽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봐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떠난 시장은 정말 그대로 기다려줄까?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 이미 그 시장의 구조를 바꿔놓을까? 러시아는 그 질문에 대한 냉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채우는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표면입니다. 진짜 변화는 돈의 흐름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차를 산다는 것은 러시아 소비자의 돈이 중국 기업의 매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팔아본 돈이 다시 중국산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닙니다. 중국 동북부의 작은 국경 도시 수이퍼너입니다. 전쟁 전 이곳은 조용한 국경 무역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어 간판이 늘었습니다. 가게 가격표에는 위안과 루블이 함께 보입니다.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러시아 고객을 기다립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와 쇼핑을 하고 병원을 찾고 차를 봅니다. 작은 국경 도시는 러시아 돈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으로 가던 돈, 일본과 한국 기업에게 가던 돈, 서방 브랜드에게 가던 돈, 그 일부가 이제 중국 국경 도시와 중국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중국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과잉 생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게 러시아는 특별한 시장이 됐습니다. 경쟁자가 빠진 시장, 수요는 남아있는 시장, 정치적 이유로 문이 닫혔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열린 시장. 중국 기업이 이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정말 서방의 제재를 뒤집은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합니다. 버티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러시아 경제가 제재 이후 바로 붕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수출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전시 경제와 국방 지출도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서방이 기대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단기간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푸틴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텼다는 것이 곧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살아남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는 여러 방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유럽에 팔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는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등 여러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도 훨씬 넓은 통로를 통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러시아가 지나는 문은 훨씬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문 앞에 가장 크게 서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를 팝니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삽니다. 중국에서 기계와 부품을 구합니다. 위안의 역할도 러시아 안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러시아는 서방 없이도 버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서방 의존에서 벗어나는 대신 중국 의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존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의 반격 뒤에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좁은 선택지 안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든 국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해집니다. 금융을 보면 이 구조는 더 노골적입니다. 서방 제재의 핵심은 동의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은행을 국제 결제망에서 밀어내고 달러와 유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 러시아와 중국은 이 압박을 피하기 위해 루블과 위안 결제를 늘렸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에너지를 팔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 위안으로 다시 중국산 자동차와 기계, 부품을 삽니다. 이 구조가 커질수록 러시아 안에서 위안의 역할은 커집니다. 중국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위안의 국제화를 원했습니다. 달러 중심 질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과 제재는 중국에게 뜻밖의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너무 크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위안 결제가 늘었다고 해서 중국이 달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와 거래하면서도 미국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대형 은행은 더 조심합니다. 러시아에서 버는 돈보다 달러 시스템에서 밀려날 때의 손실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계산은 차갑습니다. 러시아에서 돈은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때문에 세계 금융망에서 다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 손은 잡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물리지는 않으려 합니다. 가까이 가되 도망갈 문은 열어둡니다. 웃으며 거래하되 위험은 우회의 통로에 나누어 담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나라 관계의 비대칭성이 드러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같은 무게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에게 중국은 점점 더 중요한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팔 곳, 살 곳, 결제할 곳. 이 모든 면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에게 러시아는 중요한 시장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을 의식합니다. 수출 기업도, 금융기관도, 기술 기업도 글로벌 시스템과 완전히 끊어진 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를 끌어안으면서도 거리를 둡니다. 필요한 만큼 가까이 가고 위험한 만큼 멀어집니다. 이것이 러시아에게 불리한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쪽으로 더 깊이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하나에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에서 더 급한 쪽은 러시아입니다. 에너지 가격도 그렇습니다. 결제 조건도 그렇습니다. 기술 수입도 그렇습니다. 시장 접근도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든 쪽은 더 많이 양보하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치르는 가격은 선택권의 축소입니다. 물론 중국도 완전한 승자는 아닙니다. 중국은 러시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서방 브랜드가 떠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도시들은 러시아 손님과 러시아 돈으로 활기를 얻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영원한 황금길은 아닙니다. 첫 번째 위험은 수요입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제재, 서방 기업의 철수, 병행 수입,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소비자의 구매력이 계속 강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입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금과 규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서방과 일본, 한국 브랜드가 다시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차지한 시장이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은 미국의 2차 제재입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더 무거운 문제입니다. 중국 기업이나 은행이 러시아의 군수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래를 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형 은행이 달러 접근에서 타격을 받는다면 러시아 시장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선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러시아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때문에 자신이 치명상을 입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동맹처럼 말하지만 장사꾼처럼 계산합니다. 돈은 벌되 위험은 제한합니다. 관계는 키우되 탈출구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 없이는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 하나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빠진 시장은 정말 다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줄까? 아니면 그 사이 중국이 이미 들어와 구조를 바꿔놓을까? 러시아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전쟁과 제재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다른 시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시장, 수익성이 낮아서 포기하는 시장, 공급망 문제로 주춤하는 시장, 규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진 시장. 그곳을 비워두면 누군가 들어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자리에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나라는 중국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전기차, 조선, 기계, 통신 장비, 전자제품. 중국은 이제 단순히 싼 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빈틈을 찾고 물량을 밀어넣고 시장 구조를 자기 쪽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그 장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이 빠졌습니다. 서방 기업이 빠졌습니다. 중국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는 임시 대체가 아니게 됩니다. 딜러망이 생깁니다. 정비망이 생깁니다. 부품망이 생깁니다. 소비자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시장에는 공백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러시아를 보며 읽어야 할 차가운 메시지입니다. 러시아는 제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택지가 줄었습니다. 거래 상대가 줄었습니다. 금융 통로가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길의 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푸틴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티기 위해 더 깊은 의존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 위에는 미국의 2차 제재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은 중국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3위가 아닙니다. 제재는 러시아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러시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서 중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국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좁은 선택지 안에서 살아남으려 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좁아질수록 더 강한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내주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더 큰 그림자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판을 뒤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 위의 돈은 중국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굳어질수록 러시아의 협상력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닙니다. 새로운 의존의 탄생입니다. 그 의존의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현실의 가격입니다.